매주 목요일 이 시간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코너. 자, 누나 두 분 나오셨어요.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화수목 오늘까지 3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이해찬, 김성태, 김관영 세 분의 연설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그 낙하산 인사 부분, 요 두 가지를 좀 토론할 텐데,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평가를 좀 해보죠. 각자 소속 정당 대표 연설은 평가하지 말고 나머지 두 당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이 두 분의 연설 평가 한번 해보세요. 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는 일단 형식, 그 연설의 형식은 새로웠다고 생각해요. 예, 뭐 마이클 문워킹도 나오고, 네,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고 호랑이 동영상 영상도 나오고, 그래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너무 그 언어가 잔인해요. 예,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웬만하면 문희상 의장이 정세균 전 의장. 전 의장이 예, 웬만하면 뭐 SNS에 비판글을 안 올리는 분인데. 이번에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근데 그 부분은 좀 수용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왜 자살골을 넣으시는지. 자살골? 예, 그렇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저주의 언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 거기다 마지막에 출산주도 성장을 붙임으로써 맞아요. 철학의 빈곤과 그리고 세금 중독 성장이라고 소득주도 성장을 욕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 주고 청년이 될 때까지 총 1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예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골을 세게 넣으셨어요. 이 출산주도 성장은 마침 저희도 이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세금 쓰는 거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33만 원씩 줘야 돼요. 근데 신생아한테부터. 네, 아동 수당 10만 원 주는 것도 상위 10% 빼고 그다음에 선거 이후로 미루고 이랬는데 한 달에 33만 원 주는 거는 그 장기적으로 가면 세금 세금 다 들어가 세금이죠. 뭐. 되나요? 그래서 그게 자가당착으로 좀 이렇게 보였다. 갑자기 권투에서 막 그 펀치를 상대방에게 날리다가 갑자기 때렸어. 자기를 팍 때려서 코피가 팍 터진 느낌? 그다음에 허경영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 비판과 대안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되게 합리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만한 걸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이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골격 중에 공정경제 중심으로 가자. 이 부분도 저는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가야 되지만 직종별로 차등을 두는 등 좀 현실적인 걸 고려하자. 이것도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도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비준에는 긍정적인데 글로 먼저 가지 말고 결의안부터 해보자. 진검다리로. 그런 제안 등등 이게 발목 잡기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논의할 만한 논점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전 의원이 옆에 계셔서 그런지 글쎄요. 아니, 저 아까도 엄청 더우하게 했어요. 진수희 전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김성태 대표의 비교를 해야 연설. 되는데 우리 최 의원님이 아주 호평을 해주셔서, 저도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은 야당 대표 연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전범을 보여준 게 아닌가. 자기당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야당 진영이 이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이 됐으면 지금보다 정치의 격이 한 단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만 우선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이해찬 대표하고 김성태 대표의 그렇습니다. 비교잖아요. 우선 이해찬 대표 연설 절대 평가를 하자면 아주 전형적인 집권당 대표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 평가를 하자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해찬 대표 연설은 아주 고급 클래식 음악을 하나 들은 것 같은 느낌. 반면에 이제 김성태 대표는 되게 뭐라 그럴까,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사회 풍자를 한 랩송을 들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후련한 것도 같고 그랬는데 다 듣고 난 후에 그러니까 자극적인 용어만 생각나고 내용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 연설은 그러니까 고급 클래식 음악이었는데 듣고 나니 약간 난해하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리고 이해찬 대표 연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당위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이렇게 가야 하니 이렇게 가자라는 당위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좀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좀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을 좀 어루만지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저런 드리고요. 지적이 나왔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좀 응수를 해보시면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이고 당위적이다. 좀 너무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 제가 마무리를 그 연장선상에 하자면 제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학자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작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새겨들어야 될 분들이 바로 청와대에 계신 분들, 정책을 총괄하는.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자신도 어찌 보면 그 말하고는 지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이 대표부터 좀 그걸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 구체적으로 말하면 싶습니다. 상인의 현실 감각이 부족해 보인다. 네, 좀 그렇죠? 현실 감각이 답해 보세요. 그 상인의 현실 감각은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대표 연설에서 그 상인의 현실 감각을 보이다 보면 이게 또 짚어야 될 걸 못 짚으니까 이번 이해찬 대표의 연설은 큰 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혼란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주도 성장으로 너무 가서 공정경제 등이 이제 좀 묻히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용성장이다.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 트렌드잖아요. 포용성장이. 그거를 명시한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되게 이게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폐청산, 그러니까 적폐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도 저해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예를 몇 가지 든 부분은 그러니까 좀 역시 하는 느낌을 주는 경륜 관록의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왜 122개 공공기관 이전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122개 공공기관 이전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해관계이다 보니 언론에 얘기를 많이 하시든지 다 헤드라인을 그걸로 뽑는데 핵심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6대4로 바꾸겠다. 재원 주겠다. 두 번째는 중앙사무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지방자치단체 힘이 없어서요. 심지어 신호등 바꾸는 것까지도 안행부하고 논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없애겠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그 상인적 현실 감각을 조금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 세종의사당이에요. 왜냐하면 국감 때가 되면 세종시가 텅 빈다고 할 정도로 이제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는 그건 되게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세종의사당을 짓기 전에 그 비용들을 지을 게 아니고 일단 못 올라오게 아주 강제적으로라도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저기 국감에 본회의 아니까 저기 서울 국회에 못 오게 하면 되고요. 아니 그냥 페널티를 주든지 일단 글쎄요. 국회에 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그런 강제적인 조처를 하더라고요. 국회가 여의도에도 있고 세종에도 또 있고 그게요. 이것도 또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 이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게 필요한데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어쨌든 헌재 판결로 세종시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이었거든요. 이건 아주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꾀하려고 했던 지방 분권이 거기까지 가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면 마치 서울에 본 국회가 있고 세종시에 분원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하다 보면 세종으로 가요? 네. 그렇게 거꾸로 될 것이라고 저 혼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쭉쭉 단계를 해보았습니다. 혼자. 우리 저 혼자. 그냥 너무나 희망 사항이신 것 같고요. 아니 이 얘기 오늘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예. 차제 개헌까지 해서 네. 아예 청와대랑 국회도 다 세종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관습 헌법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헌을 해가지고 헌법에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 정도까지 가면 음. 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122개 그 공공기관 또 추가로 이전하는 문제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전한 뭐 혁신도시니 뭐니 해가지고 이전한 거에 대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게 애초에 정부가 의도했던 수준에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것부터 면밀하게 좀 평가를 한 다음에 나는 이걸 하더라도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기만 하는 알겠어요. 근데 뭐 의원님 아닌 것 이건 같아요. 되게 합리적인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근데 국토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본래는 내려가도록 돼 있었고 그렇죠. 이게 중단되었을 때 이전 정부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단을 하고 중단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중단했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 의원님 말 맞다나 그런 진단을 하고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지금 너무 시간과 비용 문제 지금 뭐 등등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공무원 뭐뿐 아니라 예, 또 예. 한편에서는 뭐 지방이 지금 뭐 사멸한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하는 네. 이런 상태에서 아까 재정을 넘겨주고 권한을 넘겨주고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되 이번에 화두로 떠오른 세종의사당이든 공공기관 이전이든 이 부분은 애매한 절충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딱 부러지는 결론을 언젠가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대학도 좀 동의합니다. 국립대학도 좀 거기까지 하고요. 예. 두 번째 안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낙하산 인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쩌면 더 심한 거 아니냐. 이건 바른미래당이 이 총대를 얘기는 맸어요. 제가 좀 시작하세요. 해야 될 건데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게 열심히 자료도 모으고 이번에 이름하여 공공기관 친문백서라는 걸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 공공기관이 한 340여 개 되는데 여기에 총 임원수가 3,043명인데 이 중에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이 약 절반 정도 1,651명인데 예. 바로 이 1,651명 중에 365명을 캠코더 인사라 그러죠.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캠프 인사, 더불어민주당. 코더 인사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 365명 중에 94명이 기관장급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상임 이사라든지 뭐 감사라든지 뭐 이렇게 내려보냈다. 그래서 365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내려보냈다 이런 건데 사실은 낙하산 인사 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계속 낙하산 인사 엄청 공격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1년 넘게 계속 외쳐오던 적폐 청산 대상의 저는 하나였을 거라고 분명히 보는데 똑같이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거는 좀 실망스럽다. 똑같단가요? 더 심하단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 정부 그 데이터를 같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의원님 조금 아프겠지만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에 아마 그게 들어있었겠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이 기준에 맞느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최민희 전 의원 묻고 싶습니다. 저도 낙하산 인사 지적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지적했냐면 방송 유관 기관하고 KT에 대해서. 근데 그때 KT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고위직 인사의 자식이 KT에 좀 비정상적인 절차로 들어왔던 거. 그다음에 KT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친박 인사나 심지어 나중엔 민주당으로 왔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자문위원 뭐 이런 걸로 들어가 있는 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1,651명 중에 365명 이 부분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들어갔냐. 과거 정부가 채웠던 이런 식으로 그 자리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건 아니고. 비슷하다? 예, 그거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는 나야 들어가지 새롭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코더 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이건 뭐 저는 겹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인 것이죠.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이나 다른 쪽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영학과 교수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장애인 고용공단의 뭐 비상임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래서 예로 들어져 있는데 사실 비상임의 경우 이 교수들은 몇 군데 맞는 게 이것 역시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겁니다. 옳건 그르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전직 의원들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저는 그 최규성 의원 같은 경우 3선 국회의원이고 이분이 농해수위를 계속 하셨어요. 그 농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농어촌 공사 사장으로 갔거든요. 이것도 낙하산이라면 낙하산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은혜 의원이 부총리 지명되듯이 교육위원회 거쳐서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 가는 건 괜찮고 국회의원이 이런 그 공사에 어차피 이제 공모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는 건 안 되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건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쌓은 어떤 그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이렇게 활용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전 정부 낙하산에도 그런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다 연결된 사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싸잡아서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지적을 했는데 되고 나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인 거고. 그럼 이거는 신적폐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가능하죠. 거기에 이제 그 이른바 저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뭉뚱그리는 범위 안에 그나마 전문성으로 좀 봐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놓고 볼 때 야당 시각에서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 이건가요? 너무 많고 너무나 이 사람은 그 상징적인 그 과거 민주당 인사다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전직 의원이거나 하다는 그런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리스트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 리스트에는 김용익 의원도 들어 계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데 김용익 의원은 대학 교수 시절에도 그랬고. 근데 예를 들면 오영식 의원 같은 경우 마사회인가? 아니 철도공사인데 오영식 의원은 기재위를 오래 했고 이 철도공사 문제에 천착해 와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따지면 다선 의원들인 경우는 3선만 돼도 여러 상임위를 또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자면 다 또 변명의 여지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하산 인사를 전면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낙하산 인사 막 공격을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집권을 한다 해도 똑같이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무슨 방지 법안 냈잖아요.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뭐 그 내용을 담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낙하산이라도 좋은데 우리가 늘 어느 정권이 들었으면 공공기관 개혁, 공공개혁의 필요성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혁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이제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 정권하고 이 철학이 맞는 사람이 내려가서 개혁하라. 그 기관을 개혁하는 쪽으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관장이 개혁적인 인사가 가든 아니면 기관장은 교체가 할 수 없어. 이제 교체를 못 하더라도 감사 있잖아요. 감사가 정말 제대로 된 감사가 내려가서 눈 부릅뜨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낙하산 인사가 관행이 되다 보면 기관장이나 감사나 같은 진영에서 막 내려가가지고 서로 역할을 안 하고 견제가 안 된다. 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한 통속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문제만 예방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낙하산이라 그래서 100% 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좀 가려서 하자는 거죠. 최소한 제대로. 기관장 감사만이라도 조금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 지금 이 말씀은 합리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면 요새는 공공기관에 다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가 그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 투쟁을 무마시키려고 개혁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최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 의지
그다음에는 상호 견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가져봅시다. 만약에 개혁을 제대로 하기로 말하면 들어갈 때 설사 노조의 반대가 초입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혁을 제대로 기관장이든 감사든 그렇죠. 하게 되면 네. 노조가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공공기관 평가 제도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제대로 좀 평가도 받고 이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